다음에 이제 목적과 관련된 마지막 효력요구. 지금 우리가 이제 목적 관련된 효력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확정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여기까지 이제 검토를 끝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까? 따라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요건 못 갖추면 무효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문 하나를 요 숫자까지 머릿속에 외워야 돼. 103조가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물론 이것도 공부 처음한 사람은 지금부터 외우실 필요 없고 나중에 가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거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량한 봉소 기타 사실세 위반한 사항을 내우라는 법률은 무효다. 요게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다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법 조문 103조가 방금 읽어봤다시피 완전히 이게 쏘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조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체적으로 뭐가 선량한 봉속이고 뭐가 사회질서고 뭐가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법률인지 전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규정 103조 같은 조항을 우리가 이제 흔히 법률 용어로 일반 조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반 조항은 글자 그대로 법규가 초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초상적으로 규정이 되었고 법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항, 구체적으로 뭐가 선량한 봉속이고 어떤 게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법률이냐,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항을 우리가 일반 조항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103조 같은 일반 조항을 두고 있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목적의 적법성에서 올해자 강행규정을 잠깐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강행규정 위반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근데 이 강행규정을 이제 학자들이 개념 정의할 때 요게 저 선량한 봉속이나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 그러니까 강행, 법률은 당사자가 강행 반드시 지켜라, 지켜야 될 거 지키지 아니었으니까 제재가 가하자 무효다, 이걸 지금 배웠는데, 여기 지금 강행규정 위반하는 건 무효다 이 말이 결국 이게 선량한 봉속 사회질서 관계 있는 거니까 선량한 봉속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103조하고 쌤이지 않냐, 의미 파악해보면 다를 거 없지 않냐 그 말이야. 103조나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다 이 말이나. 그러면 왜 이제 이런 103조 같은 일반 조항을 두고 있는가, 요걸 깨우쳐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 지금 민법은 사법으로서 전문 숫자가 줄이고 줄어도 민법 전에 들었는 것만 1118개나 돼요. 이렇게 줄이고 줄은 것이.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 지금 가별한 애가 가장 쉬운 예로 본처가 있는 애예요. 본처가. 이런 본처가 있는 애가 어린한 젊은 여자애를 꼬드겠단 말이야.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내 세컨드가 되라. 이런 걸 우리 민법에서 첩계약 그래요. 그러면 첩계약 같은 것은 본처가 있는 애들은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첩계약 같은 것도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예컨대 민법 111조 본처가 있는 애들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강행규정으로 지키라고 법전에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야. 상식적으로 아닌 이야기인데. 또는 이런 것들, 이 갑이 도박병에 걸려가지고, 의외로 도박병 걸린 사람들 많네요. 여기 도박병에 걸려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도박판에서 돈 1억 원을 빌려고 내가 변제 못하면 내 아파트로 대신 줄게, 이런 걸 우리가 도박계약 그래요. 이런 사형심을 조장하는 도박계약, 이런 것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런 거는 사형심을 조장하니까 도박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안다 그 말이야. 근데 이런 것도 꼭 지켜라, 도박해서는 안 된다, 꼭 지켜라 해서 강행규정을 또 법 112조에 둔다든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따라서 이런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강행규정으로 법전에 굳이 넣어놓을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아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강행규정 둘 필요 없이 103조라는 일반 조항으로 다 규제를 해버리자 그 말이야. 따라서 첩계약은 무효인데, 왜 무효이냐,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가 아니라 103조 반사질성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야. 첩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은 우리 민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박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도 민법에는 없어요. 대신 그 강행규정을 두는 대신에 요거는 뭉뚱그려서 몇 조로 규제를 해버리자, 103조로. 그래서 일반조항 103조를 두니까 103조는
추상적으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 책에서 103조 규정의 취지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모든 법률 행위를 미리 예측을 해서 개별적으로 남김없이 강행규칙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그러니 103조라는 우측의 제로에 103조 같은 조항을 일반 조항 그래요. 추상적으로 규정된 이런 일반 규정을 둠으로써 척격이나 도박 이런 거는 일괄해서 규제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가로친 2번 보세요. 강행부가 구별해 동그라미 2번 그 앞에 두 줄을 잘 음입하거라 말이야. 103조는 일반 조항으로서 법률행위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얘가 척계약이나 도박계약을 직접 규제할 강행 규정은 없어요. 강행규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103조 사회질서에 반해서 사회적 다각성이 있는 경우는 몇 조에서 무효로 해버리자. 일괄해서 103조를 적용시켜서 무효로 만들어버리자. 그 이야기에 고래 103조를 두고 있는 그 일반 조항을 감 잡았나요?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판례에서 2번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다시 요거 체계를 잘 잡으란 거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을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적법 확정 그 다음에 실현 가능 적법 그 다음에 사회적 상생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 이 갑이라는 애가 의르 강박에 의해서 공갈 협박에 의해서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고 막. 너 아파트 공짜로 안 주면 때려주겠다 이렇게 영파겠나요? 그러면 이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상시로 판단하고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갈 협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증여 계약은 반사의 질생으로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보호는 어떻게 해주느냐? 바로 오늘 뒷부분을 배우고 있지만 강박인 의사 또 저번에도 잠깐 나왔지만 강박인 의사표시는 민법 110조 1항에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 이 경우는 얘가 취소를 함으로 취소하면 넘어갔던 소금 찾아오니까 보호가 되는 것이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에 따라서 반사의 질생으로서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 요게 2번 판례인데 요 판례가 시험에서도 우리 시험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강박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소속이 달라. 의사표시와 관해서 효력요건이 아까 두 개가 있었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아닐 것. 그래야 효력요건 갖춘 건데 공갈 협박은 사회적 타당성에 해당된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야. 사기강변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그래. 그러니까 공갈 협박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으로는 사회적 목적권은 효력요건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공갈 협박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걸 구별해야 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2번 판례는 실무사도 워낙에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일단 중요하다. 그 내용은 이런 거다 하면 염두에 두고 나중에 다시 집중 공부할 날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반사질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그는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라고 하는 것도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겠죠. 왜냐 그러면 지금 방금 척계약은 일부 일체자라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니까 무효다 지금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척계약은 근데 시대가 바뀌면 일부 일체자가 아니라 일부 다체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그러면 척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라고 하는 것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가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성 여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이야기고 생각해 보면 그 다음 103조는 무슨 문제가 이제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3조는 어차피 일반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이 뭐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은 어떤 것이느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일반 조항은 법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이야.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이 뭐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은 뭘 말하느냐.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요거는 결국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심판을 통해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준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 척계약 같으면 아파트 한 채 주기로 해서 꼬셔가지고 척계약 칠해서 각서도 다 썼다고.
근데 얘가 아파트 주어버리면 분쟁 안 생기죠. 또는 아파트를 안 줬는데 얘가 그래 내가 뭐 같은 새끼 만나서 나 이 적격 체결한 거 나도 미친년이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또 분쟁 안 생기죠. 그잖아. 그럼 소송이 안 붙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얘가 열받았어. 각서까지 아파트 주겠다고 언제까지 주겠다 했는데 안 주니까 요 우리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달라고. 그럼 이게 법원으로 이 사건이 넘어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법관이 이렇게 심판할 거란 말이야. 갑론과 을료사의 계약은 소위 말하는 첩계약으로서 이 계약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민법 103조에서 동계약은 무의무로 갑은 아파트 줄 필요가 없다. 무의무면 줄 필요 없잖아. 얘한테 패소 판결 내리죠. 그럼 여기 보세요. 103조는 뭐가 선량한 봉속이 전혀 구체로 안 나와 있죠. 근데 이 사건을 심판한 법관 예를 들어줬잖아요. 예를 들면 일부 일처제 같은 것이 뭐라고? 선량한 봉속이라고. 그 다음 103조는 어떤 계약에 선량한 봉속 반하는 건지 전혀 안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잖아. 처계약 같은 것이 선량한 봉속 반하는 계약이라고.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따라서 103조는 어차피 일반 조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은 법원이 심판하면서 하게 되니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는 결국 뭐가 중요하다? 종래 법원의 판례가 중요하다 그 얘기했죠. 근데 이러한 판례들이 수만 건이 있을 거라 그 말이야. 그걸 다 알면 좋은데 수만 건을 여러분은 중개사 수준을 사법고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 수준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좀 담으면 된단 말이야. 해서 이제 학자들이 공부하는 수험생들 편하라고 이러한 반사질서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같은 것이 뭐이다? 반사질서 행위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러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가장 시험에 압도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둔말을 껍질 이중매매예요. 압도 출제된 것이. 근데 이중매매는 예서 한 사람 알겠지만 28페이지에 워낙에 중요하니까 5번에 부동산 이중매매 따로 설명이 되어 있죠. 워낙에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고 9페이지 있잖아. 그때 살펴보라고. 그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처음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그 판례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뭐가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세상 살아왔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2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이런 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무의란 걸 알겠죠?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온 거 판례인데 이런 것도 틀린 사람이 있겠냐고 말이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서 특별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 그 다음에 삥땅 주기로 했다. 이런 걸 설마니 이유라고 고른 사람 없겠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읽어보면 다 읽어보되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런 거 하나하나 읽으려면 시간 낭비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남 눈치 볼 거 없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2번 같은 거 공무원의 직무에 상에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보수 주기로 했다. 근데 이런 것도 반사질성이 아니냐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은 계속 읽어야 돼. 근데 상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두 번째 볼 때는 이거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체크하지 말고 본인을 기준해서 읽어봤는데 이 판례가 도대체 반사질서로서 무윤주인지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런 것만 본인을 기준으로 체크해서 공부를 하라. 그래야 시간 절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거. 동그라미 3번 같은 게 시험에 내지도 안 하고 쪽팔리니까 그 동그라미 3번 같은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생명보험 계약처라는데 피보험자, 보험 가입한 사람, 계약자로 됐는 사람, 걔를 고의로 살해했다. 그리고 보험금 받는다. 반사질성이잖아요. 그런 걸 내면 쪽팔리지 아무리 중개사 시험에도.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고 동그라미 4번에 행정기관이나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그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한 거 싸가지 없는 놈이죠. 반사질성일 거 아니오. 한 번씩 읽어두고 동그라미 5번 더 간혹 물어보는데 이런 것도 상식으로 판단하면 다 상식적인 이야기야.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를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 예컨대 내가 민사소송 네 소송에서 내가 증언해 줄 테니까 승소하면 소송가액의 3분의 1을 달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반사에 있어서 무효니까 3분의 1 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겠죠. 무효니까.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씩 읽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 우측으로 돌리세요. 동기 불법 밑에 판례가 들어가 색칠한 거 얘가 아무 데나 막 넣어놔버렸는데 거기 보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나와있죠. 요게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요리 가야 돼. 판례가 마치 여기다 넣으면 동기 불법 밑에 들어갔으니까 요 판례가 동기 불법과 관련 있는 판례처럼 오해를 해본다고 말이야. 제 말 듣겠나요? 이거 동기 불법 전혀 해당이 없는 판례예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가 여부는 정의관념에 반응하고 관련된 판례라고 말이야. 요게 또 시험에 앞뒤로 출제하다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물어보니까 이대로 하면 문제 다 못 푼다고. 집중. 지금 과거에 우리 실생활에서 엄청나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 문제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이 있단 말이야. 성공보수 약정. 얘가 피의자, 범죄 범한 놈. 여기가 의리 변호사. 그러면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나를 무죄 판결 받게 해준다든가 또는 집행유예로 풀어나게 해준다든가 그러면은 성공보수 약정 1억을 주겠다. 또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재벌들은 1억이 아니라 10억, 재벌들만 100억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인데 요걸 유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볼 거냐. 무효이면은 약정은 금액 줄 필요가 없고 유효이면은 줘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 엄청나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 문제가 됐다고. 왜 그러느냐. 요게 유전 무죄. 돈 있는 애는 무죄. 무전 돈 없는 사람은 유죄.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에서는 요지 부동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약정은 유효로 봤다고 말이야. 다만 부당하게 과한 경우는 약간 감액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왜냐? 대법관들도 퇴직에 가면 뭐하니까? 변호사니까. 이 정말 쪽팔린 새끼들인데 대법관까지 하면은 변호사 업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것도 비난하니까 변호사 안 하고 자기 출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선진국이 되는 거고. 대법관까지 치는 새끼들이 뭘 돈 더 벌겠다. 얘들은 나오면 1년 이내에 수십억 번다고. 그런 애들 많이 들어가 개 망신 사는 애들 많잖아요. 어? 나이 더 먹어서도 싸가지 없는 짓 그런 애들이야. 얘하고 정신수 연령이 똑같기 때문에. 그게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 부동이었다고. 그러다가 하도 비난이 많으니까 2015년도에 용단을 내렸는데 이 판례 그대로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 악구절 봐서 세 줄까지. 이 성문서 103조에서 무효라고 단정이 어렵다. 요거 읽어버리면 문제 못 풀어. 큰일 나쁜다고. 그죠? 근데 그 뒷구리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향후에도 이런 성무제 약정이 체결되면 103조에서 무효로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새끼 지금 악구절을 뭐하러 쓰는나 몰라. 옛날에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였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야. 악구절이. 근데 시험제 뒷구리 나오겠죠. 이제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앞으로도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이 되면 요거는 이제부터는 그 말이야. 요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반사실생으로서 뭐로 봐야 된다? 무효로. 그러니까 앞구절 읽으면 안 돼요. 뒷구절. 왜 그러느냐? 당연히 무효로 봐야 된다고. 요거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형사소송이니까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 공공성을 현저하게 저해한다. 변호사는 어찌해야 돼요? 변호사법이 나와 있어. 일반 국민의 인권을 뭐하고 옹호를 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변호사 직무 공공성으로 명시가 되었다고. 근데 이걸 위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판사에 있어서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어도 문제 못 푼다고. 거꾸로도 물어본다고. 민사사건. 우리 시험은 이게 또 출제가 됐어. 형사사건 말고 뭐 민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이. 그럼 이것도 써놔야 돼 거기다가.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이걸 물어보면 거꾸로 고르셔야 돼. 이 판례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만? 수사나 재판의 결과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가 됨으로써 국가 사법제에서 제도 자체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만 무효예요. 우리 시험은 거꾸로도 출제했다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으로.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뭐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고. 이 새끼 좀 판례도 좀 분석해서 좀 써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아, 이 새끼 정말로. 우리 시험에 민사소송이 출제가 됐어요 또. 왜냐, 민사소송은 국가의 수사 재판의 결과가 금년 대가와 결부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원고하고 승자하고 패자가 딱 나누어지고. 민사소송은 내가 돈 얼마 빌려줬는데 저 새끼는 돈 빌린 적 없다, 이거 나는 빌려줬어, 이런 소송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 도움을 당연히 받을 필요가 있죠. 이런 거는. 이거는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유효로 봐요.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약정한 성공보수 금액 지불해야 돼요.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하면은 돈 엄청 들어가요. 민사사건의 경우에. 성공보수 약정 안 맺으면 또 변 안 해준다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해야 돼요? 법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것도 해보라고 말이에요. 웃을 일 아니고 나한테 배운 수강생 그런 사람 많아. 내 말 듣고. 그래갖고 수천만 원 절감해서 있다고. 아주 간단한 사건들. 근데도 변호사한테 가면 뭐지 어벌쩍한 사건을 튕겨가지고 성공보수 약정이 맺는다. 저번에 얘기 들어줬잖아요. 이런 거. 갑이 토지 소유자 의리 무단 건물지었다. 뻔해.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철거 청구하면 돼. 뭐하러 변호사 선임해? 근데 변호사 선임하면 몇 천만 원 줘야 된다고. 내 말 알아들어요? 민법 배웠잖아. 나는 철거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얘는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내가 인문가지고 가르쳐줬잖아. 물권적 처우권이라고. 본인 혼자 가서 소송하면 돼. 내가 이기니까. 왜 변호사 선임해요? 요거 철거 청구하고 이게 소송 가액이 뭐 1억이다. 그럼 한 2천만 원 달라고 한다고? 2천만 원에 땅 파면 나와요? 20원도 안 나오지. 본인가 소송하면 돼. 심지어 우리 나한테 편 수강생 똑똑한 사람이 많이,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옛날에는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내 코치 받아서 불합격을 합격으로 만들어 본 사람도 있었어. 행정소송 쟁의에서 한문제차로 떨어졌다고. 2차에서.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한문제차로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중개사 선생한테 간 거예요. 요거 정답이 좀 이상하다. 그 중개사 선생은 법 전공자가 아니니까. 법 전공자 아닌 애들이 있어. 어리버리한 애들이. 그러니까 뭐 쏘는 말로 관계자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그 민법 선생은 다 법 전공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원래 정답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민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소송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소송해야 돼 이거는? 예? 그러지 행정소송해야 돼. 행정소송을. 행정소송 하기 전에는 행정심판 전출자로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면 돼. 그래서 구제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노한 거예요. 그거 소송했다고. 그럼 승소했어. 그럼 합격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우리 수강생 아줌마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아침에 보면 아침마당 주부들 상대로 하는 그 프로들이 있어요. 오전 10시 전후로 해서. 그럼 여기 보면 가끔 변호사 애들이 나와. 법률 상담한다고. 근데 우리 수강생 아줌마가 아침에 이제 가족들하고 딱 보고 있는데 변호사가 상담을 잘못하는 거예요. 민법사에 배운 거하고 분명히 잘못한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나 애들한테 얘기한 거. 저 변호사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그 남편이 뭐라 해본 거. 변호사가 잘 알지. 자네가 민법 아무것도 모르는 죄가 뭐나.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에요. 글을 보냈어. 이메일로. 변호사가 며칠자 무슨 임대차 상담하는데 그 잘못 상담하셨다고.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고. 근데요. 일주일 뒤에 텔레비전 거기 아침마당에 공지가 떴어요. 저번 좀 뭐 변호사 이런 상담한 거는 변호사니까 실수를 잘못하셨고 그 시청하신 어느 분께서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 맞다고. 그 아줌마 그 다음부터 남편이 설거지 다 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당연히 동철 합격을 했고 고득점으로. 아 똑똑해요 우리 아줌마들. 요즘에는 정말로 이런 분 보기 힘들어. 왜냐? 목사 그러면 임신 박수치니까. 이런 실력 갖고는 안 되지 이게. 왜냐? 변호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 사전에 이제 미리 그 질의 그 서신을 다 받아요. 전화해갖고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가라고. 그러면 누구보다 하라기도 상담 못 해줘. 그잖아요. 나보다 하라기도 못 해줘. 그리고 그 사건을 미리 방송국에 딱 전화로 해서 알려줘요. 그 변호사가 미리 그 사건을 보고 그 응답을 딱 정리를 한다고. 그래도 실수가 나와요 이렇게.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다시 정리 27페이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동기 불법과 관련이 없으니까 왼쪽 정의관님의 반을 행위 그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도 물어보니까 그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왼쪽 혼인결탁 가족관계 질서 반환이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첩계약에 해당이 돼요. 첩계약은. 첩계약은 이제 그만 출제를 했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은 지금이나 변함없이 물론 일부 일치자가 선량한 보수가 첩계약은 무효가 되고 아버지 그때 약속해도 이제 줄 필요가 없게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다 50년대, 60년대 요때 나온 판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시절 때, 할아버지 아버지 시절 때 본체 갔는데 얘 못 나오고 그러니까 세컨드 두고 막 그랬잖아. 첩 두고. 요즘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예? 밥도 못 얻으면 이러면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첩계약한데 판례가 거의 없다고. 오히려 거꾸로 된 사건들이 많잖아요. 부인들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이런 것들이 막 요즘에는 거꾸로 된 게. 그러니까 그만 냈으면 쓰겠는데 그 상식적인 이야기들이고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쉽게 안 읽어보면 판단하기 힘들어요. 못난 애가 또 못난 짓거리 한 거 이렇게. 갑이 을하고 첩계약 체결하면서 을이 요구를 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 세컨드로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이 필름을 짜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본처하고 이혼하면 또는 본처가 사망하면 당신을 뭐 하겠다? 본처로 입적시키겠다. 이런 부수적 약정. 그 동그라미 2번에. 이런 게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면 틀린 사람 부직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수적 약정도 반사일소도 무효예요. 본처로 입적시킬 필요 없다고. 우리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수적 약정은 유효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 이 부수적 약정도 무효가 되니까 이 새끼 만약에 본처가 죽잖아요. 좋아서 입이 찢어진다고. 좋아서 본처 죽었으니까 입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세컨드를 본처로 입적시키다는 약정도 무효니까 세컨드 본처 입적시킬 필요 없으니까 또 한 번 웃고 그리고 다른 애 또 드리고 이런 못된 버리장을 근절시키려면 이 부수적 약정을 유효로 만들어 버리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본처가 죽으면 얘를 본처로 입적시켜 그래야지 얘한테 평생 휘둘고 사니까 세컨드 노르던 애들은 도거죠. 저 도관 여자 밑에서 뒤져버리려고 유효로 보면 딱 좋은데 우리 판례는 거꾸로 이것도 무효로 보니까 이 자석 좋아서 입이 찢어진다고 말이야. 계속해서 웃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농담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부수적 약정 무효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무효니까 어쨌다고 이걸 항상 생각하는 습관들이라는 소리야. 그래야 이해가 되시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생각하면서 공부해 봅시다 그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첩의 생활비를 준다든가 첩과 사이에서 난 자녀의 생활비를 주겠다든가 이런 건 첩관계 끝내기로 하면서 이 약정 맺은 거니까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요. 그 약정은 생활비 등을 지급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 개인의자를 시험하기 전에 동그라미 1번 몇 번 우리 시험에 난 이거 틀린 사람 무지하게 만나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이게 유효냐 무효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니까 이혼하지 않는 건 좋은 거다. 이 약정은 유효다. 이렇게 고르는 사람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는 이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둘이 이제 각서를 주고받았단 말이야. 결혼 초창기에 사랑하니까. 근데 서방이 야구방망이로 부인 갈빗대를 두드려서 누구처럼 갈빗대 2개를 부러뜨려 버렸단 말이야. 근데도 이 약정이 유효가 되면 갈빗대 2개 나가서 이혼 못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안 그래요? 무효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개인의 이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니까.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런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라고. 이런 것 좀 틀리지 말고 생각 안 하면서 공부하니까 틀리는 거 이런 것도 쪽팔리잖아 이런 거 틀리면. 그 다음 동기의 불법. 여기 불법은 앞으로 불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건데 불법은 선량한 봉소나 사일세에 반하는 것을 줄여서 불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량한 봉소 사일세에 반하는 것을 줄여서 불법. 그럼 동기의 불법 그 말은 법률에 나오던 동기가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경우를 동기의 불법. 간단한 사례로 이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 을이 건물을 임차를 한다. 임차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경우는 매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도박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다. 그럼 임대차를 하게 된 동기가 선량과 봉속에 반하죠. 이런 걸 동기의 불법, 글자 그대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반사일수는 무효냐, 이걸 묻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내가 가르쳐줬어. 법이라고는 사회규범은 종교 도덕과 달리 인간은 내심까지 규율하는 거 아니라고. 인간의 행위만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춘장소 사용과 도박장 사용하겠어. 이 동기가 이자 내심에 머물러는 한 법의 규율 대상 아니라 그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2번 판례. 불법한 반성한 동기가 핵심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서 동기의 불법은 반사질서로서 무효가 된다 그 말이야.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그래야지 법적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반사에서 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103조 해당되지 않는 거 돼가지고 동그라미 1번 판례 한번 읽어보고 가장 핵심은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인데 동그라미 2번 3번 여기 이제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강제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친구하고 짜고서 돈 빌린 척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 그 이야기고. 동그라미 3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실무에서 노상 발생되는 그 사안이에요. 동그라미 3번은. 이런 거를 실무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장관들 청문할 때만 나오는 이야기야. 다운계약서라 그러죠. 동그라미 3번. 그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안이라고. 청문할 때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장관들.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실거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요즘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되어 있어요. 계약서도 실거래가로 기재하고. 근데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실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기재한다. 이런 걸 다운계약서라 그러잖아. 요 두 개가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동기의 불법과 관련이 있어요. 2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죠. 뭐 근저당을 설정한 동기는 싸가지 없잖아. 채권자 강제집행 면하기 위한 거니까. 동그라미 3번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지금 매매계약서 작성했으니까 매매하게 된 동기는 세금 탈루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 불법과 관련이 있는데 양쪽 다 2번 3번 다 반사질성의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 판례가. 근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은 아주 잘못됐는데 지금 부동산 허위의 근저당 설정된 경로한 행위는 유효이다 이렇게 써놔버렸죠. 그러면 큰일 나버려 이거. 반사질성의가 아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유효 아니요 유효. 유효란 말은 삭제하고 이거 엄청 잘못된 거니까. 강제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질성의가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사질성이 아니니까 유효냐? 아니요. 이건 어차피 무효요. 그래서 그 판례 잘못 써놨다고 말이야. 큰일 나 이렇게 유효라고 하면. 유효란 말을 삭제하고 반사질성이 아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이 책을 쓴 녀석은 착각해 본 거야. 반사질성이 아니니까 유효라고. 책에는 유효라고 쓰였죠. 어차피 무효라고. 그러니까 반사질성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효란 말을 삭제하고 반사질성 아니다. 그러면 이게 유효냐? 반사질성 아니니까 아니요. 무효요. 요거는 108조 기초민법에 가르쳐준 통정허위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가 돼.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통모해서. 이거는 몇 조에서 무효가 되냐? 103조에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몇 조에서 무효가 된다? 108조. 뭐에 의해서? 허위표시에서 무효가 돼요. 이 판례는 허위표시에서 또 나온다고. 거기 보면 사건 번호가 2003-70041로 되어 있죠. 날짜도 좀 써놔야 되는데 날짜는 이 자식이 다 빼놨는데 왜 날짜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 몇 년도인가 어떤 시대인가에 따라서 판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연도도 가격표는 써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건 번호 2003-70041로 되어 있죠. 근데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반사질성이가 아니라 108조 허위표시에 의해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이 판례 허위표시에서 나와야 되겠죠. 51페이지 펴보세요. (5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박스에
통정의의표 제3자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면 찾았나요? 사건 번호 봐봐. 2003-7004일 거기 있잖아. 그 의의표시 나오잖아 또. 사건 번호 똑같잖아요. 이거. 확인했나요? 따라서 얘는 이 판례를 지금 엉터리로 좀 써놨다고 말이야. 반사질생이 아니다 그 이야기야. 그 대신 뭐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죠. 통정의표시에서 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면 큰일 나. 시험 떨어져 버려. 103조 위반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사일생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 대신 뭐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108조 허위표시. 그래서 51페이지에 나온다고 이 판례가 다시 허위표시에서 고쳐놓으셔야 돼. 유효다 이거 삭제하고 반사의 질생이가 아니다 이렇게 시험도 이렇게 물어봐. 그 대신 가로 열고 닫고 뭘 써놔라. 108조의 허위표시에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난다고. 그 다음에 3번에 이 다운계약서 쓰는 것에 하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데 다운계약서에 이것도 이제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반사일생 아니니까 이거는 유효가 돼. 그럼 왜 그러냐면 청문회에서 계속 나오다시피 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고 그런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청문회에서 계속 이 소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판례가 시험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압도로 출제돼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6번. 반사회적 행위에서 조성된 재산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간혹 물어보는데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노무현 말고 노태우 대통령 150억 비자금 은닉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판례예요.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재벌들 공걸 협박해서 정치자금 모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자기 친구한테 맡겨놨다고 그 임체가 맡겨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으려고 했더니 친구가 안 돌려주겠다 해서 소송이 붙던 사건이라고. 그래서 나온 것이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얘기야. 근데 반사일생이 아니라고 보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나온 사건이라고 이게. 그래서 간혹 물어보니까 그거 체크해 딱 읽어보고. 핵심은 동그라미 2, 3번 두 개 판례요. 앞뒤로 출제된 판례가. 그 다음 뒤에 이제 사일수 위반 효과에서 불법 원인 급여 이거를 이제 목성물과 깨우치다.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이 불법 원인 급여를 깨우쳐야지 그 밑에 이중 매매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저 불법 원인 급여는 703, 그 조문을 잠깐 조문 숫자 다 외워버리세요. 746조인데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해서 불법 원인으로 불법은 선량한 봉수나 사일세에 반하는 것을 불법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를 불법 원인 급여 그래요. 그 대신 예외가 하나가 있어.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가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 이야기인데 잠깐 칠판 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해서 얘가 소유권도 넘겨주고 아파트 인도해주고 그런데 후에 이 매매계약이 어떤 사정에서 무효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아파트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당연히 하겠죠. 무효니까. 물론 얘는 매매대금 반환 받을 것이고 보통은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이렇게 이행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할게. 그런데 반사질생으로서 무효인 경우 이 경우는 요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취업계약 같은 경우 갑이 아파트 한 채를 주기로 하고 외라고 취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취업계약은 반사성 무효니까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아파트를 주었다. 등기까지 이전도 해주고 아파트 인도도 다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저격의 반사성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건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이행을 했다.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행했으니까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요게 문제가 된다는 거.
이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말이 앞으로 민법책에서 지겹도록 나올 건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은 앞으로 지겹도록 나와요. 부당이득이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은 법률상 원인 없이, 요 핵심 구절인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노무는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가, 타인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게 부당이득 거래요. 이 부당이득이 있게 되면 민법 741조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 이야기한다. 여기 사례를 같이 보세요. 앞에다 둘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대금 1억 원으로. 그 다음에 이행이 다 끝났어요. 등기전을 주고 아파트 인도하고 매매대금 1억 주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게 무효가 됐다. 그럼 상식으로 각 당사자, 매도는 매매대금 1억 돌려주고 얘는 아파트 반환해주고 무효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왜 반환해주는가?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갑 매도에는 왜 1억 원 매매대금을 반환을 해야 되느냐? 얘가 1억 원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매매예요. 요게 원인이 되어서 1억 원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게 무효가 됐다 그 말은 얘가 1억 원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거라 그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되면 얘는 원래 1억 원은 매수인 돈이었죠. 따라서 1억 원을 반환했고 보유하게 되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무효가 됐으니까 없이 타인의 재산, 매수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는 이득을 보고 있고 요 매수인에게는 반환 안 하면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 얘가 계약이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반환해주고 보유하는 것이 곧 민법상 뭐에 해당이 되냐? 얘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상대방 을은 민법 741조에서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니까 무효가 되었으니까 1억 원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해당이 되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는 반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이야기야. 반대로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는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갖고 얘는 돌려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하고, 이때 계약관계가 무효가 됐는데 이행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돌려준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왜 돌려주는가? 이걸 딸 때마다 민법에 등장하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말할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무효가 되면은 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아파트 돌려달라, 얘는 매매금 돌려달라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첫 계약을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이행하기 전이다.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행을 했다. 그러면 아파트를 다시 반환달라고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말이야. 원래는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걸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왼쪽 사례와 달리 요 갑이라는 애가 어떤 행가를 봐보라는 거. 첫 계약이라는 선량한 봉속의 반환 행위를 한 자이죠. 근데 이런 자가 다시 반환을 받게 되면은 반사질성의를 한 자에게 법이 졸여가는 결과가 돼버려. 그럼 이자 못된 버리장머리 근절을 못 시킨다는 거. 얘가 무효니까 반환받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또 첫계약 체결하겠죠. 다른 여자였고 또 첫계약 아파트 주겠다 등기전을 놓고, 왜냐? 무효면 돌려버렸으니까 또 돌려받고 이직을 한다고. 반사질성의를 한 자에게 법이 도와주는 결과가 돼버려. 그는 반사질성의를 근절을 못 시킨다고. 그래서 법이 그렇게 허락을 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두게 된 것이 746조 불법원인 급여 규정이다 그 말이야. 뜻풀이를 그대로 하게 되면 불법은 아까 선량한 봉수나 사일세 반환하는 것을 말하니까 선량한 봉수나 사일세 반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급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는 반환 청구 뭐한다 그 이야기. 이거를 불법원인 급여라. 적계약이란 반사일세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한 경우는 다시 반환 못 받는다 그 이야기. 법이 아주 상식적으로 잘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야. 이런 이제 적계약처럼 반사일생에 해당이 되면 746조 불법원인 급여 규정에 의해서 왼쪽 갑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아파트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사안을 설명드려야 돼요. 적계약은 지금 무효예요. 등기는 우측 의뢰기 이전이 됐다고. 그러면 746조에서 일단 얘가 아파트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해요. 일단은.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사안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등기 할아버지의 의뢰가 넘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이면 소유권은 여전히 왼쪽 갑이 보유하게 되죠. 이건 내가 인문과정에서 가르쳐줬잖아. 계약이 무효면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얘한테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79년도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이런 소송 사건이 붙게 되면은 왼쪽 갑 쪽에서 뭔 짓을 했느냐. 내가 소유자니까 아파트 돌려달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법관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재판장 당시도 법 전문가니까 생각해봐라. 계약이 무효인데 등기가 1000번만 넘어왔더라도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갈 일 있냐.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냐. 내가 소유자니까 돌려달라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또 승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746조가 있으나 마나 조문이 돼버렸던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746조는 얘를 규제하기 위해서 반환 못 받도록 돼 있는데 소유권이 자기가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요걸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니까 돌려받더라는 거야. 그 746조가 유명무실한 조문이 돼버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79년도에 판례가 변경이 돼. 이 판례가 변경이 획기적인 판례라고 흔히 평가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은 급분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도 상대방의 이전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어버렸어요. 계약은 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무임은 소유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된 경우는 급분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도 상대방 기속이 된다. 그러니 이제는 그 79년도인데 이제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도 뭐한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거기 불법원인 급여 동그라미 2번의 판례야. 그 79다 써진 거. 소유권도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법 공부 그냥 반환 못 받는다 이러면 안 돼. 그냥 반환 못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다 시험에 물어보니까 한 구절을. 여기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지만 급부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상대방 기속된 걸로 판결이 바뀌었다. 동그라미 2번. 따라 이제는 원래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이 의뢰에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판례가 획기적인 판례라고 말이야. 근데 왜 소유권이 상대방에 넘어간 걸로 판례가 변경이 됐는가? 그 이유는 이제 이해할 수는 있겠죠. 746조의 의미를 살리려면은 소유권도 상대방에 넘어가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이해했나요? 법공부 결론만 의면 못해요. 문제 못 푸신다고.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엉망으로 민법 공부하고 저한테 배우려면 처음에 엄청 해먹어요. 그 암기시로 공부해온 사람들은. 그 1년의 과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를 지금도 살펴보자. 이중매매는 워낙에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조심을 좀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중매매는 지금 이걸 묻고자 할 건데 이중매매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이 토지에 대해서 의뢰하고 일단 매매를 했어요. 얘를 편의상 제1 매수인 아직 등기 이전을 안 해준 걸 기하로 해서 갑이 토지를 다시 병하고 매매했다. 이게 글자가 들어 이중매매고 돈 몇 번 더 준다 하니까 매매했겠죠. 그래서 이 병 같은 사람을 제2 매수인 거라고. 우리가 일단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걸 묻고자 하고 얘가 토지를 의뢰하고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 더 준다 하니까 얘하고 매매했다. 싸가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중매매가 반사질생으로서 무효가 되는가. 요걸 묻고자 한다. 이중매매 문제는. 여기서도 먼저 한 가지를 전제할 게 좀 있어요. 뭐를 전제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이중매매가 되려면 최소한도로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제일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 여기 제일 매수니 책 읽어갖고 여러분 이해를 원천처럼 못해. 그러니까 문제 못 푸셔. 그거 책 외워봐요. 물을 흐르듯이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는 한은. 여기 제일 매수니 얘한테 지금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이중매매를 묻고자 하죠. 근데 이중매매가 되려면은 한 가지 전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은. 그 전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 제일 매수니 매도인한테 계약금만 현재 교부한 상태예요. 1억 원에 매매했고 계약금 1000만 원 줬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얘가 내 2억 줄게 나한테 팔아라.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얘는 얘한테 팔고 싶겠죠. 이런 거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하고 팔기 싫으면 계약금 2배 돌려주면 되죠.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하고 없애버리고 얘하고 매매하면 된다고. 요거는 이중 매매가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허용이 돼. 이 말 듣겠나요? 그런데 왜 이런 게 가능하냐? 저번에도 한번 가르쳐줬다시피 우리 민법 565조 1항에 보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따라서 매도인이 이 토지를 얘한테 팔기 싫으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2배 들고 계약 해지하면 돼요. 그 대신 요거는 언제나 계약금은 2배 들고 해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이 있다고 가르쳐줬죠. 요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지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매수인 같으면 얘는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요 채무 이행에 착수한다 그 말은 우리 판례 하면은 얘가 계약금 주고 이어서 중도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 말은 자기의 대금지급 채무 이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거죠. 나는 악착까지 이 토지 사겠다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라 그 말. 나 이 계약 절대로 해지한다는 그럴 일 없다 그 이야기야. 사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얘가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나 절대 이 계약 파토 안 내고 해지 안 하고 이행하겠다 의지 표현을 했으니까 얘도 이제 계약 해지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에 응해서 얘도 더 이상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를 못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제1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해버리면 더 이상 매도인은 해약금면 해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약금을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요게 전제가 돼야지 이중매매가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준 상태에 요걸 없애버리니까 이중매매가 안 된다고. 따라서 전제 조건 이중매매가 되려면은 제1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에 착수. 더 이상 매도인이 해약금면 해제, 계약금 2배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요게 전제가 돼야지 이중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값도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얘는 소유권을 이전을 의무 부담하니까 자기도 채무 이행을 해줘야 돼. 얘가 중도금 지급해서 그에 응해서 계약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제2 매수하고 돈 더 준다니까 이중매매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매도인은 자기도 이제 소유권 채무를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중매매했으니까 이런 거를 민법 말고 형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배임행위, 요거는 형법 용어예요. 그 배임행위라면 나온 거죠. 배임행위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가 민법 말고 형법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사무 처리하지 아니하고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행위거든요. 그러면 중도금까지 지급받으면 얘는 소유권은 채무, 요 채무를 이행을 해줘야 되니까 사무를 처리할 자유당이 돼요. 그런데 이중매매 해버리면 임무에 위배해서 얘한테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따라서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것이 형법상 민법 말고 형법상 뭐에 해당이 된다? 배임행위에 해당이 된다 말이야. 계약금만 받은 상태는 이중매매 하더라도 배임행위 아니에요. 형사처벌 안 받아. 언제부터?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해약금의 해제를 못하니까. 자기도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임무에 위배해서 이중매매 했으니까 이게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 순간부터 매도인은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아요. 뭐 시험하고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상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일단 유효가 돼요. 형법상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받더라도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등기가 제2매수는 이전되면 얘가 일단 소유권 취득해요.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대신 이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니까 매도인은 민법상 제1매수는 무슨 책임을 지는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어. 얘는 소유권 이전을 채무 부담하고 있죠. 근데 얘한테 소유권 넘어가 보잖아. 그럼 얘한테는 뭐 못하잖아요. 채무 이행 못하잖아. 이런 걸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잖아. 계약상의 채무.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채무? 그렇지. 불이행. 해서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얘한테 진다 말이야. 따라서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와 이중매매하면 매도인은 형법상 배임죄 형사처벌 받고 민법상 채무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진다. 채무불량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매도인은 이렇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웬만해서는 이중매매 안 하겠죠.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아. 교도소 가신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중매매.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묻혀 지나갔어요. 그 저번 주도 가르쳐주고 요즘에는 국민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법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와. 이중매매 문제점. 그럼 그런 글이 막 나와. 그 새끼가 교도소 보내버리면 돼요. 막 이런 글이 나와 있다고. 다 읽어보고 바로 고발해버려. 배임죄로. 그러면 잠바뜨기 뒤집어 쓰고 왜 창피하니까 이렇게 교도소 간다고. 그게 무서워. 웬만하면은 내가 그래서 일부러 형법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하지 마시라고.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야. 아까 지면 돼요. 채무불량 책임은 교도소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그러니 얘는 웬만하면 이중매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느냐 적극적으로 꼬셔요. 이 제2매수니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민형사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다시 팔아라. 이렇게 꼬시는 거를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러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요 갑이 이중매매한 것은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제2매수인 이자 배임행위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범죄행위에 가담한 거니까 따라서 제2매수인도 형법상 배임죄 공범으로 같이 교도소 가요. 얘도 형사처벌도 받아요.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까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라서 이런 경우 안에서만 이중매매는 반사일선으로서 무효로 돌아가요. 따라 정리정돈.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유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안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습니까? 이중매매가 반사일선 무효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이때 주의할 거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요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그때 유효해요. 얘가 다른 놈 매매놓고 나가 돈 더 준다니까 나하고 이중매매한다.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요거는 유효라고 유효라고 말이야. 어떤 경우는 무효하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안에서만. 요게 첫 번째 결론이야. 따라서 거기 책에서 원칙 유효이다. 그런 다음에 외의 우측에 무효다. 요건 배임행위에 뭐한 것 첫 줄 적극 가담한 경우만. 주의할 것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밑에 줄 정리할 수 있겠죠. 하도 물어보는 이런 거 틀려버리면 학교가 힘들어. 확인했죠? 요때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 문제점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번하고 6번 판례예요. 5번하고 6번 판례. 동그라미 5, 6번 요 두 개가 압도적 출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중매매는 요게 이제 요즘에는 갈수록 고난도로 세련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중매매는 하도만 특히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고난도로 출제가 돼요. 따라서 지금 아직 뒤쪽 걸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있는 걸 다 가르쳐 들어봐도 다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따라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자, 첫 번째 결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이중매매는 무효다 그 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처계약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 말이야. 갑이 을려하고 처계약 체결했어요. 자, 이행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등기도 전해주고 다 인도도 하고. 그럼 이거는 전형적인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이 갑은 746조에서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예 팔려면 소유권 자체가 얘한테 넘어가니까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도 안 된다. 지금 여기까지 아까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자 말이야. 이중매매가 지금 반사일선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다고 말이야.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매도인하고 제2매수는 두 사람 놓고 봤을 때 지금 사는 이중매매는 반사일선 무효가 되어 있고 등기는 얘한테 넘어가 있고 그러면 두 사람만 놓고 보면 이것도 불법 원인급여가 되겠죠. 반사일선으로서 무효이고 그 다음에 등기인으로 했으니까 그 불법 원인급여니까 746조가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 계약의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제2매수령에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가 시험 문제 또 쏟아 나오느냐. 지금 이중매매하고 일반적인 반소일생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요 두 사람만 있다고 보면은 첫개하고 똑같이 해결하면 돼. 불법원이 급여니까 소유권한테 넘어간다. 얘는 일제 반환 주문한다 하고 땡 이렇게 치면 되는데 보세요. 왜 이 경우에 반환 청구를 얘가 일체 못하느냐. 얘 싸가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러면 부활 만한 가치가 있느냐. 처분. 얘도 싸가지 없죠. 얘 보여준다고 하지 마시고 나쁜 년이다 그 말이야. 본천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 사안의 경우에 얘도 싸가지 없는 놈. 유상종이라고 싸가지 없는 애끼리 원래 만나는 거야. 끼리끼리 만난다 한자 유상종이란 말 있잖아요. 이런 뜻 쓰는 거야. 근데도 왜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8년은 소유권까지 얘한테 넘어가고 얘는 일제 반환총 뭐 한다 하느냐.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우리 법에서 비교를 해본 거야. 둘 다 싸가지는 없는데 누가 더 싸가지 없어요? 이걸 비교해 본 거야. 그때 누가 더 싸가지 없어요? 비난 가능성. 이제 싸가지 없어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 나는 이일 도끼 그런 말 썼지만 이제 법률 용어로 써 이쁘게 불법에 대한 얼마나 품격이 있냐고 말이야. 비난 가능성 이렇게 이런 용어도 좀 쓰시라고.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비교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누가 더 비난 가능성 크더라? 그러죠. 갑이. 요놈이 더 나쁜 새끼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덜 나쁜 인연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야. 그러니까 소유권 너 가져봐라 요 이야기라고. 이 말 알아들어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수익자 상대방이 더 크다. 얘가 얘한테 아빠도 좋냐. 얘가 꽃뱀이야. 요즘에 남자들 꽃뱀한테 걸려서 개망치 사는 기사 많이 뜨죠. 꽃뱀. 그럼 얘가 더 싸가지가 없잖아요. 요때는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그게 703조 단서예요. 불법 원인이 수익점 있는 걸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죠 아까. 불법 원인이 얘가 더 큰 경우는 반환받을 수 있다고. 꽃뱀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 말 알아들어요? 원칙은 이제 반환 못 받고 얘가 더 비난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중매매의 경우도 보세요. 얘 나쁜 놈이죠. 얘도 나쁜 애죠. 둘이 다 형법상 배임죄 공범이 형사처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도 둘만 있으면 이 원래 똑같이 네가 소유자 땡치는데 지나가는 얘한테 물어보세요. 요 얘를 딱 가르쳐 놓고 누가 보호가 돼야지 사회 정의가 싫은데 물어보면 누구 나가다 얘를 꼽을 거란 말이야. 나쁜 새끼 나쁜 새끼 얘는 보호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제일 매순이. 안 그래요? 그럼 얘 보여주는 방법 뭐가 있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얘가 채토로 해주는 게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잖아요. 따라서 이중매매가 시험에 쏟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보통의 반설생과 달리 이중매매의 경우는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제일매수가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반설생하고 논리 전개를 달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놈만 있으면 얘가 소유자다 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끝내버리면 그 시험에 낼 게 없어. 그 얘가 보호가 될 사회적인 실현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일단은 소유권을 가볍게 다시 돌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는 두 놈 사이 매매는 유효니까 얘가 소유권 이전 청구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얘가 보호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논리를 취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매매는 시험이 쏟아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얘한테 복귀시키고 얘가 이전부터 하려면 제2매수는 명의를 등기 명의를 말소를 시켜야 돼요. 그 말소시키는 방법을 이제 시험에서 집중 출제를 하는데 일단 제1매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직접 말소 등기 청구는 못해요. 현재는 소유자 아니잖아요. 소유자 아닌 자가 나무 소유권 등기를 없애달라고 청구는 못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갑과 병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갑에 대해서는 얘한테 소유권이 있는 셈이 돼요. 따라서 매도인도 얘한테는 말소 등기 청구를 뭐한다 그 말이렇게. 그러면 결론 제일 매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도인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각각 얘한테 말소 청구 뭐한다. 그러면 결론이 얘가 소유자다. 요거하고 똑같이 끝나버리잖아. 그러면 또 얘가 보호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공감된 형성이다. 목표는 이 경우는 얘가 보호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그래서 판례가 83년 4월 26일 날 그래서 이 판례가 동그라미 모범 판례라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해. 기가 막힌 이제 판결 하나 내놨단 말이야.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현재 제1매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는 못한다. 그 대신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얘가 얘를 대신해서, 그 이야기 쉽게 말하면 얘를 대신해서 얘한테 행사하도록 하자 그 말이요.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매도인 말고 제1매수인이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행사하도록 하자 말이요. 얘를 대신해서 얘가 행사하도록. 그럼 이게 말소가 되죠. 그럼 소유권 얘한테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해서 네가 소유권 이전 받으라는 거. 그럼 보호가 되니까. 근데 이 판례가 이제 대부분에서 고심 끝에 나온 판례고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 판례도 모순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모순이 뭐냐? 그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또 일부 이 판례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방금 판례가 이렇게 하겠어요. 매도인이 제2 매수인을 갖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행사하면 된다.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대위 행사한다고. 의료갑에 대한 자기 이전 보호하기서 갑을 대위해서 병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 논리가 맞으려면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갑이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요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가지고 있어야지 이 권리를 얘가 대신 행사한다. 이 논리가 맞으니까. 근데 갑과 병 사이는 불법원이 급여잖아요. 그 원래 말소 등기 청구를 얘는 얘한테 못하는 거라고. 그러면 가지고 있지도 않는 권리를 어떻게 얘가 얘를 대신해서 얘한테 행사합니까? 이게 이 판례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민법 학자들이 이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목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갑이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없는데 불법원이 급여니까 가지고 있지도 않는 권리를 어떻게 얘가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행사합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란 민법학자들이 수많은 논문도 발표한다. 이거는 중개사 시험하고는 해당이 없고 대신 여러분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이야. 제1매수를 보여주자.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 사회적 실현되니까. 따라서 예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하자 말이야. 엄밀하면서 불법원이 급여지만 이 경우는 746을 적용시키지 말아 풀자 그 말이야. 왜냐? 소유권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 나쁜 놈한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돌아온 게 아니고 얘는 중간 정거장 역할만 해요. 돌아오면 얘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왜 얘가 반환청을 못하느냐? 보다던 나쁜 애한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돌아오니까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얘한테 소유권이 돌아왔다 해서 얘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고 얘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746조를 잘 적용시키지 말자 그 말이야.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니까 그거를 얘가 얘를 대행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논리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대목까지는 여러분 이의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고 시험에서는 안 물어보니까 요거는 얘가 직접 말소 등기 청구를 못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행사한다. 이 정도만 물어보니까 모순점은 있지만 실력 놀리려면 이제 이 판례 모순점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시험에서 앞뒤로 또 출제하는 것이 동그라미 6번 판례예요. 요거는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갔을 때 요 이중 매매가 지금 이렇게 요 이중 매매가 지금 반세에서 무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는 이제 해년마다시피 이중 매매 나오면 지금 10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물어보는 판례가 동그라미 6번인데 여기에 무효다 그 말이요. 얘한테 등기가 있고 근데 얘가 다시 제3자 정에게 또 양도를 했어요. 또 내가 그랬다 그 말이야. 근데 얘가 선인 경우 여기에 이중 매매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그랬을 경우에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제2 매수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제3자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흔히 말하기를 이중매매가 반설소 무효인 경우는 이런 거를 절대 무효라 그래요. 절대 무효다 그 말은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절대 무효 그래. 그런 경우는 여기 제2 매수 명의 등기를 믿고서 A를 소재를 믿고서 양도받다 하더라도 일체가 보호가 안 돼요. 소유권 취득 못 한다고. 거기에 판례에서 마지막 것도 이거를 악구제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믿었다 하더라도 선이다 그렇게 써놨죠. 갑과 병사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판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결론 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뭐한다 그 이야기예요. 말을 막 바꿔가면서 물어보니까 요 매매가 유효라고 얘는 주장할 수 없다. 판례는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은 얘는 선을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뭐한다 그 이야기라고 바꿔서 표현하면
그래서 하도 이걸 물어보니까 이것도 정리 꼭 해갖고 그 외에도 이중명에서 문제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책에도 있는 것들도 다 우리 쌤이 이미 나온 바가 있고 지금 동그라미 3번, 5번, 6번만 내가 가르쳐 줬지만 그 이외에 문제도 많은데 지금 가르쳐 드려봐 시간 낭비니까 이 정도 기본 골격만 딱 점검하고 나중에 실력이 쌓은 다음에 더 많은 걸 추가시켜 배우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는 이제 104조예요. 이것도 아까 요 103조 조문 숫자 내우라고 그랬죠. 103조가 선량한 봉속에 파는 법이 무효다. 요 조문이고 바로 그 밑에 이제 104조에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다. 그 104조를 두고 있는데 이 104조도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면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조금만 쉬었다가 살펴볼게요.